먼저 사건에 대하여 쓰겠다. 피고는 스무라 사토코, 나이는 29, 죄목은 남편 살해. 사토코는 전쟁 중에 모 여전을 졸업했다. 졸업 후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 전시에는 남자들이 징집되어 어느 회사나 일손이 부족했으므로 여성을 대거 채용한 시기가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징집되었던 남자들이 속속 돌아오고 남자 사원 대신 채용했던 여사원들은 점차 필요가 없어졌다. 전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나자 전시에 고용되었던 여성들이 일제히 퇴사하였다. 스무라 사토코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퇴직하자마자 그와 결혼했다. 스무라 요키치라는 남자인데 그녀보다 3살 연상이다. 그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여전을 졸업한 사토코에게 동경심 비슷한 것을 품고 구애했다. 이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어딘지 여린 구석이 있는 청년이었다. 사토코는 사실 그런 모습에 끌렸다. 그 뒤로 8년 동안 부부는 탈 없이 살았다. 아들, 딸도 하나씩 두었다. 요키치는 학벌이 없어 장차 출세할 가망이 없는 평사원이었지만 성실하게 근무하여 급료는 적어도 조금씩 저축을 하며 생활해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쇼와 20몇 년도에 회사 실적이 부진해지자 사원들이 해고되었다. 특별히 유능하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던 요키치는 나이 많은 이들과 함께 해고되었다. 요키치는 당황했다. 연줄을 놓아 2-3군데 회사를 전전했다. 업무가 맞지 않거나 너무 박봉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토코가 나서서 맞벌이를 해야 했다. 그녀는 처음에 상호은행의 집금인으로 일했지만 몸만 피곤할 뿐 수입이 너무 박해서 일하다가 알게 된 여자의 소개로 모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 모집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성과가 시원치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요령은 선배가 소개한 여자가 일러주었다. 사토코는 그리 미인은 아니지만 눈이 크고 고른 치열을 보이며 웃는 입술 모양의 애교가 있었다. 게다가 여전을 졸업했으니 모집원 중에서는 인텔리에 속하여 고객을 대하는 말투에서도 어딘지 지적인 분위기가 났다. 고객에게 호감을 주게 되자 일하기도 점차 수월해졌다. 보험 가입을 권하는 요령은 끈기와 애교와 화술이다. 그녀는 1만 2-3천엔 정도의 월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세상사가 늘 그렇듯이 반면에 남편 요키치는 완전히 일손을 놓고 말았다. 무엇을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남편은 마땅한 일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는 사토코의 수입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해, 미안해를 연발하며 집안에서 뒹굴었다. 사토코의 수입은 월급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고정급이 붙긴 해도 사실상 성과급이었다. 실적이 좋지 않은다는 서글플 만큼 얄팍했다. 각 보험회사 모집원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다. 넓은 도내에 한 뼘의 빈틈도 없이 경쟁의 탕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더 이상 신규 개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다. 도내의 전망이 흐리다면 뭔가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 그녀는 궁리했다. 사토코가 주목한 것은 댐 공사 현장이었다. 전력회사마다 전원을 개발하기 위해 유행처럼 댐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 공사는 모 건설이니 모 조합이니 하는 대형 토건회사가 청부하는데 한 공사장에 일하는 인원이 수천 명이고 10,000명을 넘기는 곳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위험한 둑쌓기나 다이너마이트 폭파 작업 등에 투입되므로 늘 사망이나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현장은 대개 교통이 불편한 산속 오지여서
눈치 빠른 보험 모집원들도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아니, 애초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사토코는 그곳이야말로 처녀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친한 여성 모집원을 설득해서 가까운 시원의 산속 댐공사 현장으로 함께 찾아갔다. 여비 일체는 물론 자비로 부담했다. 주거가 일정치 않은 떠돌이 인부는 제외하고 토건회사 소속의 기사나 부기사, 기계 담당자라든지 현장 주임 같은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회사원이라 안심할 수 있다고 봤다. 새로운 분야는 성과가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들은 이미 집단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위험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므로 만나서 권유하기만 하면 별 거부 반응 없이 응해 주었다. 실적은 신명날 만큼 좋았다. 보험료 납부는 교통이 불편한 사정을 고려해 누구한테나 1년치 단위로 받았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덕분에 수입이 2배로 뛰어 3만 엔을 넘는 달이 이어졌다. 그제야 살림이 편해졌다. 그러자 남편 요키치는 거기에 호응하듯 더 나태해졌다. 의존이 심해져서 이제는 사토코의 벌이에 모든 것을 기대는 모습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설 의욕조차 잃고서 날이 갈수록 안이함에 젖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요키치는 지금까지 삼가던 술을 마시며 다니게 되었다. 늘 집을 비우는 사토코는 생활비를 남편에게 맡겼다. 그는 생활비에서 술값을 슬쩍 빼냈다. 처음에는 푼돈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사토코는 자기가 밖에서 뛰어다닐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남편이 얼마나 우울할까 하고 배려하여 될수록 너그럽게 대했다. 게다가 아내 눈치를 살피며 살금살금 마시는 남편의 어린애 같은 비굴함이 보기 싫어서 퇴근에 돌아오면 가끔 남편에게 술이나 마시고 오라고 먼저 권하기도 했다. 그러면 남편은 과연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반가운 표정으로 외출했다. 그런 요키치가 밖에서 여자를 사귀었다. 결과를 생각하면 사토코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상대 여자를 요키치에게 소개한 사람이 사토코였기 때문이다. 여자는 사토코의 동창이었다. 여자는 와키타 시즈요라는 여학교 시절 급부였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시즈요는 남편과 사별하고 시부야에서 주점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명함을 받았다. 여학생 시절에는 예뻤던 시즈요도 몰라볼 정도로 야위고 수척하여 얼굴이 여우상으로 변해 있었다. 모습을 보니 주점의 규모나 형편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조만간 한번 놀러 갈게. 사토코는 친구와 헤어졌다. 시즈요는 그녀의 수입을 듣고는 부럽다고 말했다. 사토코는 집에 돌아와 요키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언제 한번 한잔하러 가볼까? 당신 친구라면 술값도 깎아줄 테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토코의 얼굴을 곁눈으로 살폈다. 사토코는 어차피 마실 거라면 저렴한 곳이 좋을 테고 시즈요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한번 가보는 게 좋겠네요 하고 대답했다. 얼마 후 요키치는 정말로 시즈요의 주점을 다녀와서 사토코에게 보고했다. 얼마나 좁은지 대여섯 명만 들어서도 꽉 차더군. 꾀죄죄하긴 해도 비교적 좋은 술들을 갖다 놓았어. 당신 덕분에 나한테는 싸게 주던걸.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사토코는 말했다. 사토코는 매달 한 주 정도는 댐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다. 고객과 안면을 트면 다른 공사 현장을 소개해주곤 해서 A댐, B댐, C댐 하는 식으로 도느라 한가할 틈이 없다. 덕분에 수입이 줄어드는 달이 없었다. 돈은 전부 요키치에게 주어서 살림을 맡겼다. 이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나중에 그녀는 수뢰한다. 요키치의 나태는 점점 심해지고 아내 몰래 돈을 빼내서 술을 마실 때만 기민해졌다. 그 짓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담해졌다. 사토코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두 아이가 배를 골고 울고 있었다. 낮에 나갔다는 남편은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사토코가 참다 못해 핀잔을 주자 요키치는 낯이 변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남편이야. 식모가 아니라고. 술 마시는 거야 세상 모든 남편이 다 하는 짓이야. 나가서 조금 번다고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야. 하고 소리쳤다. 처음에는 남편의 자격지심에서 나온 화풀이라고 생각해 동정하기도 했지만 사토코의 분노는 점차 커졌다. 말다툼이 잦아졌다. 요키치는 오기를 부리듯 돈을 들고 나가 한밤중에 취해서 돌아왔다. 사토코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저녁밥 차리랴 아이들 씻기랴 정신이 없었다. 댐 공사 현장으로 출장을 갈 때는 자기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보살펴달라고 옆집에 따로 부탁해야 했다. 심약한 남자의 내면에 이런 광포함이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요키치한테 얻어맞는 일이 매일처럼 반복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요키치의 낭비로 살림이 궁지에 몰린 것이다. 수입이 3만 엔이나 되는데도 배급살도 못 사고 쩔쩔맬 때가 있었다. 아이들의 학부모회 회비나 급식비도 밀리는 처지가 되고 아이들 입힐 옷도 사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요키치는 술에 취해 들어오면 곤히 자는 아이들을 들깨워 난폭하게 굴곤 했다. 아는 사람이 보다 못해 당신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사토코에게 귀띔해 주었다. 상대가 와키타 시지요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놀라 미치도록 분노했다. 귀띔해 준 사람에게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했다. 필시 미련한 여자로 비쳤겠지만 이성적으로 처신하자고 생각하며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억눌렀다. 상대 여자에게 달려가 드자비를 하거나 이웃들이 다 듣도록 요란하게 다투지 않은 것도 이성이 억제했기 때문이었다. 요키치에게 억제된 목소리로 힐난하자 되려 이렇게 짓거렸다. 너 같은 것보다 시지요가 훨씬 나아. 조만간 너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살 거다. 그 뒤로 말다툼을 벌일 때마다 요키치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 요키치는 장롱 속에 든 옷까지 꺼내다가 전당포에 맡겼다. 사타코가 집을 비우니 제멋대로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입을 옷이 하나도 남지 않아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다. 전당포에서 빌린 돈은 고스란히 여자에게 갖다 바쳤다. 요키치가 시지요를 알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생활이 그렇게 궁핍해졌다. 사토코는 세상에 자기처럼 불행한 여자도 없다고 생각하며 울었다.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니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도 아침이면 부어오른 눈두덩을 찜질로 가라앉힌 뒤에 미소를 그려붙이고 고객을 만나러 돌아다녀야 했다. 쇼와 20몇 년 2월의 어느 추운 밤, 사토코는 잠든 아이들 곁에서 울고 있었다. 요키치의 모습은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볼 수 없었다. 아이에게 물으니 아빠는 저녁에 나갔다고 한다. 12시가 지나고 1시가 가까워져서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2평 남짓한 방 2칸이 전부인 집이었다. 다다미도 곳곳이 헤어져 그녀가 마분지를 대수선했다. 그 다다미를 밟고 현관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그녀의 진술서를 보는 것이 좋겠다. 남편은 잔뜩 취해서 창백한 얼굴에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 머리맡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더니 왜 우냐? 내가 술 마시고 왔다고 우는 얼굴로 속을 긁으려 하는 거지 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을 절반 이상 술값으로 들고 나가고
아이들 학교에 낼 돈도 못 내고 배급살도 못 사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다닐 수 있느냐고 대꾸했습니다. 늘 반복되는 말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더 난폭했습니다. 조금 번다고 잘난 척이냐? 내가 백수라고 무시하냐? 나는 밥벌어지가 아니다 라며 무섭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질투하는 거야, 바보 같은 년아. 내 얼굴은 질투할 면상도 못 돼. 꼴 보기 싫어하면서 갑자기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 폭행이 시작되는구나 싶어 내가 몸을 웅크리자 이제 너하고도 끝났다. 시지유랑 살 거니까 그리 알아 하고 뭐가 그리 재밌는지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욕을 견뎠습니다. 이상하게도 질투심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지요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설마 이런 변변치 못한 남자의 아내가 될 생각은 없을 테고 결국은 돈을 바라고 남편이 말하는 대로 장단을 맞춰주었을 뿐일 텐데 그 말주변에 놀아나는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 그 눈깔이 뭐냐? 그게 남편을 쳐다보는 눈초리냐 하면서 에이 지겨워하고 소리치더니 벌떡 일어나 내 허리며 옆구리에 발길질을 했습니다. 내가 숨도 못 쉬고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번에는 아이들 이불을 발로 휙 걷어냈습니다. 잠자던 아이들이 눈을 뜨자 갑자기 멱살을 쥐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주정을 할 때 남편이 늘 하는 짓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엄마 부르며 울었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일어나 봉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의 불행한 미래와 나의 비참한 처지도 무서웠지만 당장은 공포심이 앞섰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 손에는 대문을 잠글 때 쓰는 박달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이들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7살배기 아들은 울면서 도망쳤지만 5살배기 딸은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빨개진 채 눈을 치뜨고 쉰 목소리로 힝힝 울면서 맞고 있었습니다. 나는 몽둥이를 번쩍 쳐들어 있는 힘껏 남편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처음 한 대에 비틀거리며 나를 돌아다 보려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다시 정신없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무너지듯이 엎어졌습니다. 쓰러진 남편이 다시 일어날까 무서워서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어 머리를 3번째로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다다미 위에 피를 토했습니다. 불과 5, 6초 사이였지만 나에게는 오랜 노동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스무라 사토코의 남편 살해 보험제 사실은 대체로 이상과 같다. 그녀는 자수하고 구금되었다. 본인 진술을 근거로 경시청 수사일과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진술이 사실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다. 스무라 요키치의 사인은 박달나무 몽둥이의 강타에 의한 후두 두개골 골절이었다.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여론은 스무라 사토코를 동정하여 경시청에는 시민들의 위로 편지나 위문품이 쇄도했다. 대개는 부인들이 보낸 것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동정은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여성지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어 평론가의 비평을 곁들여 게재했다. 물론 스무라 사토코를 동정하는 평론이었다. 평론가 중에서도 이 사건에 큰 흥미를 느끼고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사람이 여성 평론가로 알려진 다카보리 다키코였다. 그녀는 신문에 사건이 보도될 때부터 의견을 발표했으며 여러 잡지, 특히 여성지에 자세한 글을 기고했다. 그녀가 발표한 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 가정의 남편 폭력을 잘 보여준다. 경제력이 없으면서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계비로 술을 마시고 정부를 두었다. 이 남자는 아내의 불행도 자식의 장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술값은 아내가 가녀린 몸으로 일해서 번 생계비였다. 중년 남성은 피로에 젖은 아내의 권태를 느끼고 다른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기 쉽다고 하지만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 행위다. 일본 가족제도에서 볼 수 있는 남편의 특수한 지위가 이러한 이기적인 자의식을 낳았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학습을 관대하게 보는 관념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이 사건은 더욱 비극적이다. 정부의 술집에서 잔뜩 취해서 돌아와 살림을 혼자 책임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식까지 때린 남편의 모습에는 인간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다. 스무라 사토코가 남편을 그 지경에 이르도록 놔둔 것은 역시 아내는 순종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통관념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받아 상당한 교養을 가지고 있는 아내임에도 이런 과오를 범했다. 그녀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나는 한 여성으로서 그 남편에게 의분과 깊은 분노를 느낀다. 자기를 학대하고 사랑하는 자식까지 때리는 남편을 보면서 그녀가 앞날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정신적으로는 차라리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심리와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에게 최대한 가벼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나는 감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 다카모리 다키코의 의견은 세상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녀의 집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편지가 매일 수북이 배달되었다. 개중에는 선생이 직접 특별 변호인이 되어 법정에 서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다카모리 다키코라는 이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높아졌다. 그녀는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 평론가들을 동원해 재판장에게 스무라 사토코에 대한 가명 탄원서를 연명으로 제출했다. 실제로 그녀는 특별 변호인을 자청하고 나설 정도였다. 그녀의 통통한 기모노 차림은 고개 숙인 피고 모습과 함께 신문에 커다랗게 실렸다. 이에 자극을 받은 듯 전국에서 재판소로 탄원서가 날아들었다. 판결은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이었다. 스무라 사토코는 1심에 즉시 승복했다. 어느 날이었다. 다카모리 다키코에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일단은 바쁘다고 둘러대서 거절했지만 스무라 사토코 사건과 관련해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하기에 응접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만나보게 되었다. 명함에는 오카지마 히사오라고 되어 있고 왼쪽 주소 자리는 무슨 일인지 까맣게 덧칠되어 지워져 있다. 오카지마 히사오는 겉보기에 30쯤 되고 건장한 체구에 얼굴은 볕에 그을려 건강한 빛을 띠고 있었다. 굵은 눈썹과 오뚝한 코와 두툼한 입술은 정력적이라는 인상을 풍겼지만 눈은 소년처럼 맑았다. 다키코는 깨끗한 눈빛에 호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신가요? 스무라 사토코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녀는 갓난아기 같은 통통한 손가락으로 명함을 든 채 물었다. 오카지마 히사오는 소박한 태도로 바쁘실 텐데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스무라 사토코 사건에 대해서는 잡지 같은 데서 선생의 고견을 빠짐없이 읽으며 탄복했다고 말했다. 여하튼 다행입니다. 집행유예가 돼서. 다키코는 동그란 얼굴에 자리 잡은 작은 눈을 더욱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의 힘이죠.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오카지마는 말했다. 아니요, 내 힘이라기보다. 다키코는 낮은 콧잔등에 주름을 모으고 웃으며 대답했다. 사회 정의의 힘이죠. 여론의 힘이었어요. 추진한 사람이 선생님이셨으니까 역시 선생님의 힘이 주요했지요. 다키코는 애써 반론하지 않고 웃었다. 잘록한 턱이 귀엽다. 얇은 입술이 벌어지자
하얀 이가 엿보였다. 상대의 칭송을 받아들이는 만족감이 배어나고 있었다. 명사가 가지고 있는 절제된 자부심에서 나오는 너그러움이 미소가 되어 감돌았다. 그런데 이 남자는 대체 무엇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을까? 말투를 보면 스무라 사토코를 깊이 동정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다카모리 다키코는 자연스레 눈길을 비켜 응접실 창문을 통해 뜰을 내다보았다. 저는 스무라 씨를 조금 압니다. 오카지마는 다키코의 마음을 읽어낸 것처럼 말했다. 스무라 씨 권유로 그 회사 생명보험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랬군요. 다키코는 이해가 간다는 듯이 턱을 끌어당겼다. 턱에 2개의 골이 생겼다. 부침성 있고 친절하고 좋은 부인이었어요. 그런 부인이 남편을 죽이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오카지마는 자기가 받은 인상을 말했다. 그런 여자가 격정에 휩싸이면 놀라운 일을 벌이기도 하죠.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으니까. 나도 그런 처지였다면 똑같은 일을 벌였을지 몰라요. 다키코는 변함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선생님이? 오카지마는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 냉정한 여성 평론가도 남편이 애인한테 정신이 팔리면 여염집 부인처럼 소동을 피울까 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듯한 눈초리였다. 그럼요. 욱하면 어디 이성이 끼어들 여지가 있나요? 스무라 사토코 씨처럼 여전을 졸업한 여자라도 말이죠. 그 욱하는 행동 말입니다만 오카지마는 맑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스무라 사토코 씨에게 뭔가 생리적인 문제는 없었습니까? 오카지마의 두툼한 입술에서 난데없이 생리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다키코는 조금 낭패했다. 그리고 범행 당시 생리 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당시 재판 기록에서 확인했던 것을 떠올렸다.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카지마가 조금 겸연쩍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생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 육체적인 부부관계 말입니다. 다키코는 미소를 없앴다. 이 남자가 뭔가 조금 알고 있는 듯한데 무엇을 묻고 싶은 것일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남편 스무라 요키치에게 신체적인 문제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그 반대입니다. 스무라 사토코 씨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겁니다. 다키코는 잠시 말이 없었다. 시간을 끌려는 것처럼 식은 차를 한 모금 물고 새삼 오카지마에게 눈길을 향했다. 무슨 근거라도 있나요? 논쟁 상대와 맞설 때는 상대의 약점을 찾고자 냉정하게 근거를 요구하는 평소의 태도로 돌아가 있었다. 아니요, 근거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카지마 히사오는 다키코가 지그시 쳐다보자 이내 기가 죽은 표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스무라 요키치 씨의 친구를 조금 아는데 그 친구의 말로는 요키치 씨는 오래전부터, 그래요, 1년 반쯤 전부터 아내가 전혀 응해주질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무라 사토코 씨 쪽에 부부관계를 못할 만한 생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겠군요. 다키코는 조금 언짢은 낯으로 대답했다. 재판 당시 기록이라면 특별 변호인으로서 빠짐없이 읽어봤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심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조사했겠지만 기록에 없으니 사토코 씨에게 그런 생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요키치 씨가 정부를 만나고 다니니까 사토코 씨가 관계를 거절했던 것 아닐까요? 아니요. 그건 요키치 씨가 와키타 시지오 씨와 사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사토코 씨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군요.
오카지마의 눈빛이 뭔가를 궁리하는 듯했다. 다카모리 다케코는 미간에 희미한 주름을 모았다. 그 주름은 그녀의 눈처럼 가늘고 얕았다. 이상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왜 남편을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카지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들은? 다키코는 남자를 경멸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때로는 부부 생활에 깊은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그런 미묘한 생리적 심리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렇군요. 오카지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사토코 씨가 그렇게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 남편 요키치 씨가 와키타 시지오와 친해지기 반년쯤 전이라고 한다면 주목할 만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즉, 사토코 씨의 거부가 반년 정도 계속되고 나서 요키치 씨와 시지오 씨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두 가지 사실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카지마는 짐짓 인과관계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그 의미를 다키코는 금방 알아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녀는 얇은 눈썹을 더 가까이 모으며 말했다. 요키치 씨의 욕구 불만이 시지오 씨에게서 분출구를 찾았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오카지마는 다음 말을 꺼내기 전에 담배를 한 대 뽑아 들었다. 와키타 시지오 씨는 사토코 씨의 옛 친구입니다. 애초에 요키치 씨를 시지오 씨의 술집으로 안내한 것도 사토코 씨입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겠지만 결국 남편과 시지오 씨가 연결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은 사토코 씨였으니까요. 오카지마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동안 다키코의 가는 눈이 반짝 빛났다. 당신은 사토코 씨가 일부러 남편을 시지오에게 이끌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적어도 연결한 역할은 한 셈입니다. 결과론을 말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다키코는 조금 강한 말투로 응수했다. 결과가 당사자 의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일이 많으니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오카지마는 순순히 동의했다. 그의 두툼한 입술이 파란 연기를 토해냈다. 연기는 창으로 비껴드는 햇살을 만나자 밝게 퍼졌다. 그러나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말했다. 이것 봐라 하고 다키코는 생각했다. 오카지마의 말투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느껴졌다. 그럼 사토코 씨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했다는 겁니까? 속마음이야 본인밖에 모르지요. 그저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게 추정한 근거는? 사토코 씨가 요키치 씨에게 돈을 주고 시즈요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한 겁니다. 처음 얼마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은 다키코는 가는 눈을 깜빡이며 반박했다. 사토코 씨의 배려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고 집안에서 뒹굴고 있어요. 아내가 일을 위해 매일 집을 비우니 남편이 우울할 거라고 생각해서 너그럽게 배려한 겁니다. 시즈요 씨의 주점에 가보라고 한 것은 술값을 깎아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왕이 마시는 거라면 어려운 친구에게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친절히 그런 결과를 부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당신의 부정적인 추측에는 찬성할 수 없군요. 그럼 그것은 사토코 씨의 관대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해두죠. 오카지마는 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친절한 마음에서 했던 일인데 남편이 아내를 배반하고 시즈요 씨에게 빠지고 말았다. 아내가 벌어온 돈을 여자와 술로 탕진해버렸다.
집안 살림까지 들고 가 전당포에 넘겼다. 생활이 금세 어려워졌는데도 개의치 않고 여자와 놀아나며 매일 밤늦게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술주정을 부리며 처자식을 학대했다. 사토코 씨의 관대함이 재앙을 불러 이제 시지오 씨 때문에 생활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시지오 씨는 사토코 씨가 증오해야 마땅한 적이 됐어요. 그런데 왜 사토코 씨는 시지오 씨에게 단 한 번도 항의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시지오 씨를 만나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도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닙니다. 친구였어요. 흔한 경우죠. 다키코는 조용히 대답했다. 세상에는 남편의 정부를 찾아가 머리끄덩이를 잡는 아내가 많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짓이죠. 교양 있는 부인은 그런 남부끄러운 짓으로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남편의 수치는 곧 아내의 수치입니다. 아내 된 처지에서 체면과 책임을 생각하지요. 사토코 씨는 여전을 졸업한 인텔리이므로 몰상식한 행동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함없이 오카지마는 일단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는 여전한 말투로 말했다. 사토코 씨는 이유도 없이 반년 동안이나 남편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와키타 시지오 씨에게 연결시켰어요. 상대는 미망인이고 주점을 경영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생리적으로 갈증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험한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 사이가 진척됐어요. 사토코 씨는 사태를 방관이라도 하듯이 상대 여자에게 항의 한번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거기에 어떤 의지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카모리 다키코의 졸린 듯 가늘게 뜬 눈에서 저기의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응접실은 차분하고 조화가 잘 잡혀 있었다. 벽지 색깔, 표구한 그림, 응접 세트, 내구석에 놓인 가구류 등이 모두 그녀의 세련된 취향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주인은 그 분위기에서 조금 비켜나고 말았다. 그녀의 표정은 초조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의지라면 스무라 사토코 씨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다키코는 조금 빨라진 말투로 되물었다. 추정입니다. 추정의 근거 재료는 이것뿐이지만. 대단히 빈약한 재료에서 나온 추정이군요. 다키코는 상대방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응수했다. 상대가 누구든 나는 직접 만나보면 대개 알 수 있어요. 나는 이 사건에 관계한 일에 방대한 조서를 읽고 특별 변호인으로서 스무라 사토코 씨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기록 어디에도 당신이 그렇게 짐작할 만한 근거는 나오지 않아요. 또 사토코 씨를 만나보고 지성과 풍부한 인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맑은 눈동자는 순진 그 자체예요. 이런 사람이 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야 했나 하며 새삼 그 남편에게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교양 있는 부인은 흔치 않습니다. 나는 내 직감을 믿어요. 사토코 씨가 교양이 풍부하다는 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오카지마는 두툼한 입술을 움직여 말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사토코 씨를 알게 됐나요? 다키코가 물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무라 사토코 씨의 권유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저는 도우쿠 산속에 있는 모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 조합 소속 기사입니다. 오카지마 히사오는 그제야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를 이었다. 산속 생활은 업무 말고는 모든 것이 무미건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철도가 지나는 마을에 가려면 트럭을 타고 1시간 반이나 비포장길을 달려야 하는 산속이니까요.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자는 일이 전부죠. 개중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점차 주위의 무료한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죠. 저녁이면 내기장기나 내기마작이 벌어집니다. 매달 2번 있는 휴일에는 1, 2쯤 떨어진 산기슭의 작은 마을로 가서 댐 공사장을 보고 급조된 불건전한 가게에 들어가 회포를 푸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 가게에서는 한 사람이 잠깐 동안 1만엔도 쓰고 2만엔도 씁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만족을 느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스스로 원해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산저산 떠돌아다니다 보면 도시 분위기가 그리워집니다. 웅장한 산악만으로는 역시 허전한 거죠. 오카즈마의 말투는 어느새 처연하게 변해 있었다. 물론 연애를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자가 모두 근처 농촌의 아가씨들이죠. 지성이나 교양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저 여자라니까 상대할 뿐입니다. 달리 여자가 없으니 하는 수 없이 어울릴 뿐이죠. 환경이 그러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불만스럽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요. 그렇게 어울리던 남자들은 곧 후회하고 체념합니다. 딱한 노릇이죠. 다키코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뚱뚱한 몸을 조금 움직이자 의자가 삐걱거렸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보험을 팔러 멀리 도쿄에서 찾아온 스무라 사토코 씨와 후지 씨라는 여자들입니다. 후지 씨는 40 가까운 부인이라 조금 달랐지만 스무라 사토코 씨는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리 미인은 아니어도 남자에게 호감을 주는 얼굴이죠. 게다가 지적입니다. 지성을 애써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어느새 배어나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얼굴까지 아름다워 보이니 묘한 일이죠. 아니, 산속에서는 분명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 억양, 몸짓 따위는 오랫동안 접해보지 못한 도쿄 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상냥했다고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 때문이겠죠. 다들 알면서도 마음 씀씀이에 감격했습니다. 자기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먼저 나서서 지인이나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아마 그녀의 실적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을 겁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씩 찾아왔는데 모두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환대에 보답하려는 것처럼 종종 사탕 같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선물이지만 모두 기뻐했습니다. 도쿄 백화점의 포장지만 보고도 향수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오카즈마는 잠깐 말을 끊고 잔에 남아있던 식은 차를 마셨다. 모두 호감을 품었던 원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스스로 미망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거반 감겨있던 다키코의 눈이 번쩍 열리며 오카즈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보험 판매 실적도 모주번의 매력이 많이 적용할 테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물장사하는 여자들이 다들 독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홀몸이니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라고 스무라 사토코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개중에는 그녀에게 연애 편지 비슷한 걸 보내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오카즈마는 꺼진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물론 사토코 씨는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전부 회사로 갔지요.
그런 작은 기만도 용서해야겠지요. 영업을 하자니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만 때문에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몇몇 남자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자 중에는 그녀에게 둘이서 오지 말고 혼자 오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현장에 감찰하러 오는 사람을 위하여 지어놓은 딱 한 채밖에 없는 숙소에서 묵었는데 그 숙소로 몰려가 늦게까지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토코 씨는 언제나 웃는 낯으로 그런 유혹을 피했습니다. 직업상 상대가 불쾌하지 않도록 교묘하고 부드럽게 피하는 요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할 때부터 오카즈마의 말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명상을 하면서 중얼거린다고 해도 좋은 말투였다. 그러나 댐공사 현장에는 멋진 남자가 많습니다. 자기 일에 생명을 불태우는 남자들 말입니다. 듣기 좋게 말하자면 첩첩산중에서 대자연에 도전하는 남자들입니다. 대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는 대역사입니다. 정말로 사나이다운 사나이들이죠. 그런 남자들을 볼 때마다 사토코 씨 마음속에는 변변치 못한 자기 남편이 혐오의 대상으로 떠올랐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 대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겠죠. 한쪽은 늠름하고 멋지게 보이고 다른 한쪽은 초라하고 궁상으로 보이고. 말씀 중에 미안하지만 듣고 있던 여류 평론가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말허리를 잘랐다. 그건 당신의 상상입니까? 제 상상입니다. 상상이라면 길게 들을 필요가 없겠군요. 나도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오카즈마 히사오는 머리를 한번 숙였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무라 사토코 씨가 산사나이 가운데 한 명에게 호감을 품었다고 상상해도 부자연스럽지는 않겠지요. 상대 남자도 그녀에게 호감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녀가 미망인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지적인 여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사토코 씨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요키치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너무 싫기만 한 남편이요.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수록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요키치 씨는 절대로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이혼은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녀가 자유로워지는 길은 남편이 죽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미망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요키치 씨는 건강했습니다. 일찍 죽기를 바랄 수 없다면 그를 죽음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카모리 다케코는 낯이 하얗게 질려 얼른 말도 못하고 있었다. 남편 살해는 중죄입니다. 오카지마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남편을 죽여도 자기가 사형에 처해지거나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명석한 그녀는 궁리했습니다. 남편을 죽여도 실형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되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상 참작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시 요키치 씨는 경제력은 없었지만 달리 비난받을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조건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요키치 씨의 성격을 충분히 계산하고서 말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파놓은 고랑으로 정확하게 물을 끌어들이듯 요키치 씨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1년 반 계획으로 그걸 시작했습니다. 먼저 처음 반년 동안 남편의 잠자리 요구를 계속 거부해서 그를 갈증 상태로 빠뜨립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바탕을 만들어 둡니다. 다음은
미망인 몸으로 주점을 운영하는 여자를 만나게 합니다. 목마른 남편은 틀림없이 그 여자에게 밀착하리라 계산한 겁니다. 만약 와키타 시지오 씨가 안 된다면 다른 여자를 생각했겠지요. 그런 종류의 여자는 많을 테니까. 와키타 시지오의 성품은 사토코 씨가 원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요키치 씨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파멸적인 성격은 술주정과 함께 가정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다만 그런 현장에 매번 입회한 증인이 없으므로 그녀의 주장에 과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이 약 반년입니다. 반년 동안 요키치 씨는 아내가 예상한 인물로 변하고 아내가 계산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제 정상 참작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녀의 계획과 요키치 씨의 성격이 더 바랄 나위 없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은 재판입니다. 판결은 애초에 계산한 대로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떨어지기까지가 또 약 반년입니다. 즉, 처음에 조건을 만들기 시작한 뒤로 1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계산이 맞았다면 이른바 여론도... 오카지마가 말을 끊고 여성평론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카모리 다키코는 낯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동그란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얇은 입술은 희미하게 떨고 있었다. 당신은... 다키코의 낮은 콧방울이 발름거렸다. 상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명한 증거라도 있나요? 상상만은 아닙니다. 볕에 걸린 얼굴로 오카지마 히사오가 대답했다. 스무라 사토코 씨는 제가 청혼하자 1년 반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했으니까요. 그 말을 마치자 그는 담뱃갑을 주머니에 넣으며 의자에서 일어날 채비를 했다. 응접실을 걸어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성평론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주장해도 사토코 씨의 집행유예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설령 그만한 증거가 나와도 재판은 일사부재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에게 불리한 재심은 법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토코 씨는 거기까지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는 아이 같은 눈동자를 지그시 향하며 다만 단 한 가지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1년 반을 기다린 상대 남자가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말을 마친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응접실을 걸어 나갔다.